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무익입니다. 오늘 부산 오니까 좋네요. 역시 부산은 늘 와도 역동적인 활기찬 그런 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래도 부산이 물류 중심지인 만큼 물류 활동은 끝없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강성주 공동조직위원장님, 저와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친구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성욱 사장님 이런 컨퍼런스 기획하시고 조직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또 제가 이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부산 제가 사실 부산에 오면서 부산만 오는 게 아니고 이 행사가 끝나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양산의 현장을 좀 가보기로 돼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부산권이죠. 양산에는 우리 내륙 물류 기지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양산 ICD라는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양산 ICD와 양산 복합화물 터미널 IFT가 대규모로 벌써 20년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도 가고 오늘 또 이런 컨퍼런스, 좋은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와서 우리 정책을 좀 나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라서 저는 가급적 이런 행사에 자주 참석해서 많이 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통의 초점이, 교통이라는 말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넓은 의미입니다만은 그 초점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는 이슈입니다. 예전에 주로 교통이 운수의 측면에서 한참 유군, 운송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됐다가 한때는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시대보다는 도로가 체증이 아주 심하다. 시내 교통이 너무 물린다. 또는 수출이 물류가 막혀서 부산항의 체선이 심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나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왔던 게 물류인데요. 로지스틱스인데요. 주로 그 당시에는 수출이 물류였습니다. 수출이 물류에 보틀렉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부산항, 인천항 같은 항만의 체선율이 아주 높았었고 물량은 급격히, 특히 컨테이너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시설물들은 그렇게 충분히 공급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물류라는 개념이 주로 수출입 쪽,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좀 이야기했던 게 기업 물류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고 관심 많으시는 모빌리티 분야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아주 넓죠. 그리고 모빌리티는 말 그 자체가 이동성이다 보니까 이 개념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교통 분야의 그 트렌드는 교통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초점이, 그렇다고 앞에서 운수가 트랜스포트나 트래픽이 가치가 상실되고 다 날아간 건 아니고 계속 강조점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융합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그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이슈라고 한다면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 모빌리티하고 해서 물류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빌리티가 물류고, 교통이 모빌리티고 물류고 다 그런 겁니다. 이 모빌리티 분야에 특히 자율차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 정책, 기업의 기술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실증,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항공사에 대해서의 드론 또는 UAM 같은 관련된 정책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 또 자동차에서도 에너지, 또 항공, 철도도 마찬가지 다 정해되겠으면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범정부적으로 정책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에 제일 밑에 부분인데, 그 국회 법안이 3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 PM이라고 그러죠.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대심도, GTX 등 대심도 교통시설의 선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중요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앞으로도 또 이 외에도 UAM 법 등도 만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동향도 여러분들 아실 건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통부로 시작해서 나중에 건설교통부가 됐다가 국토해양부가 됐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 저는 국토도 일해봤고 교통도 일을 해봤고 해양 쪽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일을 쭉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이 어떻게, 이게 과연 어떤 연계가 있는지, 서로 있는 것이 시너지가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지금 과연 시너지는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토 부분은 주로 건설, 도시 이런 공간을 다루는데요. 거기는 정주, 좀 플랫폼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교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동과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탈 것도 필요할 거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라든가 도로든 철도든 항공로든 해운로든 네트워크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국토 도시 같은 경우는 축적, 모임, 스탁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교통 쪽에는 확산, 소통, 흐름, 이런 적인 성격이, 플로우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의 영역, 테리토리 같은 게 필요하고, 도시가 성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성 같은 농경문화적인, 근데 교통은 돌아다니는 유무문화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국토 쪽은, 도시 쪽은 안정과, 그래서 부동산으로 되면 집적의 이익을 통한 부동산, 이런 가치. 그 다음에 교통 쪽은 변화,
동산 이런 성격. 그래서 국토도시 쪽은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입지, 용도 이런 쪽에 있는데 교통 쪽에는 언제 어떻게 하는 데 많은 관심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토도시와 교통, 물류, 모빌리티가 서로 긴밀히, 이게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물류업계 쪽에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자동차나 또는 유통 쪽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결코 떨어지는 성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의 개념이 점점 확장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 물류, 모빌리티가 융합으로 일러가고 있다가 보겠습니다. 특히 그거를 한마디로 몇 개로 요약을 해보면은 점점 토탈, 원스톱, 심리스 한 이동과 연결을 지향하게 있고요. 종합성, 통합성 지향하고 있고, 그거는 육해공무를 다 망라하고, 또 교통도 단순 교통, 물류 단순 물류뿐만 아니라 유통, 생산, 여가, 부동산 플랫폼 등으로 계속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점점 디테일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산업 측면에서나 사업 측면에서 또는 서비스, 생활, 일상생활, 그 안에서 또 근로 환경, 그 안에서 소비자의 만족까지 점점 디테일한 부분, 깊숙이 관심이 정도가 깊어지고 포커싱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CT 관련된 기술과의 접목이 지능형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등등 ICT와 관련된 그와 계속 밀접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주로 이쪽 분야에 관심하는 분들이시니까요, 충분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주로 효율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효율화, 비용 절감, 최대 산출 이런 쪽으로 있는데, 요즘 좀 더 당연한 효율화는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율화, 자율차든 UAM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율화,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프리덤 오브 모빌리티, 자유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는 좀 이동의 자유 또는 교통 기본권 이런 까지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통합 물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냥 제가 국토부의 정부 당국자다 보니까 물류 정책이 아실 건데, 물류 정책의 틀이, 일반적인 물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류 관련된 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래 3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만들어서 4법이 되겠고, 물류 본래 기본적으로 3개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이 일단 이제 4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밑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 이제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류정책 주로 어떤 걸 썼는지는 참고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정부 공적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액션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종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이렇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활물류라고 이야기가 이제 화두입니다. 과연 생활물류가 도대체 뭐냐? 그런 거입니다. 그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수출입 물류와 생활 물류는 아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은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죠. 근데 생활 물류의 중심지냐? 퀘션이죠. 그 다음에 산업 물류 또는 기업 물류와 생활 물류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물류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그리고 수출입 물류는 주로 산업 물류, 기업 물류 쪽에 오리엔테이드 된 거죠. 일상생활하고 그렇게 완에 닿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생활 물류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우리가 뭐 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로지스틱스 에저 서비스인 거죠. 거기는 생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그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뭐 그거 아니라도 계속 이런 추세가 진행될 텐데 온라인 언택트 이커머스가 증가했고 그러다 사실 이 생활 물류라는 게 생활교통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용어나 기업 활동할 때도 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존의 뭐 수출입 물류나 산업 물류에 비해서 이 생활 물류는 적시적소 간편 저렴 다품종 소량 소형 복합이고 아주 첨단적이고 말단적인 라스트 마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시행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졌는데요. 그 법에서는 택배 서비스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배달은 법적으로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좀 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크게 업으로 나눈다면 택배업과 배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서비스나 사업과 산업의 개념 정의와 그를 어떻게 육성하고 종사자나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활 물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요. 그리고 과제는 오른쪽에 정리해 놨습니다. 왜 다양하냐면 사람 입장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시각이 다양합니다. 특히 기술 사이드에 특히 ICT 사이드에서 또 보던 아니면 뭐 다른 기계적인 그런 기술 사이드 보던 생산자의 시각, 물류업의 시각, IT업의 시각이 좀 다르고요. 또 이걸 서비스로 볼 거냐, 비즈니스의 측면이냐, 사업이냐, 산업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종사자나 소비자나 화주나 이용자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다른 시각으로 다른 보이스와 다른 디맨드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나 정책의 측면에서도 또 다양해요. 국회의 생각, 정당의 생각, 정부, 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 생활 물류를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K 스마트 물류 이야기를, 요즘 뭐 각종 정책에 K자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K 스마트 물류, 그래서 디지털 물류, 그린 물류, 안전 보안 보호, 지속성 혁신성, 특히 도시 물류 이런 쪽에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를 예를 들어 보면 택배와 배달, 생활 물류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협업을 통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장의 이슈, 아주 현장의 이슈들이죠. 아주 거시적인 이슈도
또 있겠지만 주로 현장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물류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야 거라고 작년에 국토부가 종합 발표를 한 그 자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류시범도시를 만들겠다 한 거고요. 이번에 지난달에 공모를 거쳐서 물류시범도시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바로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시범도시 중에 하나로 지방에는 요게 수도권에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2개 신도시가 다 아주 면적이 넓고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물류를 접목을 시켜요. 자, 물론 특히 부산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에코 델타시티에 건설이 될 거고, 이제 이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에 물류를 어떻게 도시 계획 자체에 컨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 송산 그린시티도 있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사실 수장공사가 여기 둘 다 사업자예요. 그래서 수장공사도 준비를 많이 해서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됐으면 여기에도 첨단 물류 단지 같은 게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시범도시 외에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또 마찬가지 공모를 통해서 이런 김천, 진안, 부산, 제주 등에 선정이 되어 있고, 김천, 진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R&D인데요. R&D 이름을 좀 길게 지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영국화 물류 배송 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 개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R&D인데 1,400억 정도 예산이 27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R&D 과정에서 또 여러 기업들,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물류 기업 또는 연구기관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K 스마트 물류라고 했는 그쪽으로 특히 생활 물류에 관련된 기술 개발들이 또는 서비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내려물류기지 이따가 제가 가본다 했는 그게 같은 경우에도 만든 지가 벌써 한 20년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첨단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러면 이것이 부산권의 물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 부시장님께서 수출 물류는 그 중심지인데 생활 물류 쪽에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부산의 경우에도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지혜를 짜내서 생활 물류 체계 또는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최근에 물류 분야에서는 생활 물류 쪽에 많은 관심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